자, 3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실까요?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꼭 사업자만이 아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당사자인데요. 이 원천징수 규정 자체가 꼭 사업자만을 위한 규정이다?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증을 받아요. 물론 최근에는요,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죠. 이런 데들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냅니다. 그러나 수익사업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는 고유번호증 받거든요. 이걸 왜 받느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아파트관리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되죠. 제가 제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자를 받아요. 그죠? 이자 받을 때 우리 아들은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가 좀 편하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도, 그죠?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에도 이자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 제출, 그죠? 원천징수.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가 있는데요.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바늘과 실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양고라 1번요. 원천징수 의무의 대리 있죠. 이 원천징수 의무의 대리는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하는 거거든요. 지급자가 하는 건데 지급자가 사업자 번호가 없어요. 신고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대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원천징수를 해야 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그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갔어요.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이 인정이자인데 이자를 내야 돼요. 대표이사가 내는데 대표이사가 이자를 내는 것은 뭐 낸다고 쳐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납부할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회사가 위임계약을 하게 되면요. 회사가 원천징수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급자가 회사, 그 다음에 소득자도 회사,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27.5%를 차감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납적 원천징수 들어오죠? 그러니까 최종으로 법인세 신고 때 정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예고요. 우리 또 많이 하는 거 있죠? 두 번째,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대리. 자, DC형, 뭐 퇴직연금,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 때 나오겠는데요. 자, 연금 사업자들이 DC형이나 확정기여형이라고 하죠. 뭐 잘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도 됩니다.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연금 사업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원래는 퇴직이라는 것은 회사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근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대리 위임 규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보시고요. 나머지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8페이지 보면 원천징수 세율이 있는데요. 이 세율은 나중에 하나씩 다 보니까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6번. 이럴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 면제 규정입니다. 원천징수 제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소액부징수. 세금이 너무 적어서 원천징수 하지 말고 다 줘.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1,000원 미만인 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실무상 조금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일용직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있는 게요. 두 번째 다시입니다. 보시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대해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용직은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매일매일 일당을 그때 주면서 차감하는 방법. 아니면 한 달치를 모아서 일했던 것을 주는 방법. 그죠? 근데 사실 뭐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한 16만 원 정도 되면요. 일당으로 봤을 때는 1,000원 미만이거든요. 그럼 돈 다 주면 돼요. 그러나 한 달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해서 보면 하루는 1,000원이 안 되지만 모아보면 상당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급액 기준이다. 지급일 기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로 보시면요. 면제되는 소득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과세체 저한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까요? 우리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 용역 볼까요? 1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10만 원에 60% 필요경비 인정되니까 40%. 잘 보시면 역시 넘어가 됩니다. 그러면 4만 원이 되죠. 4만 원에 대해서 원래 22% 원천징수거든요. 8,800원이거든요. 그러나 소득 금액이 4만 원이니까 5만 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을 굳이 따지자면 12만 5천 원 되네요. 12만 5천 원 이하로 줄 거면 그냥 세금 떼지 말고 다 준다. 기타 소득. 예를 들어서 회의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배제가 있습니다. 우린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과세가 되는 경우, 그죠? 그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원천징수를 지급할 때 되면 해요. 그러나 지금 못하겠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소득은 발생이 됐잖아요. 내년도 5월 달에 소득자가 소득세 그냥 신고해버렸어. 그리고 소득세 신고 끝난 6월 달에 내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소득세가 반영이 돼 있죠. 그때는 원천징수 하지 말고 돈 다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소득이 반영됐으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페이지 보시면요. 원천징수 시기를 정확히 지키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기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기는요. 두 가지 시기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귀속 시기. 두 번째는 지급 시기입니다.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고 제출을 하죠. 나중에 한번 보십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가 딱 나란히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귀속 시기는 귀속 연월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권리 의무 확정주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2020년 12월 31일 날 직원들한테 성과급 인당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이미 약속을 했죠. 돈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귀속은 2020년이에요. 근데 지급은 2021년 한 5월 달에 했다. 그러더라도 귀속은 2020년입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뜻이에요. 돈하고 관계없이. 이게 귀속이고요. 지급 같은 경우는 지급 시기. 이것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원천징수는 언제 하느냐? 돈 줄 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소득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원천징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잘 판단해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요. 원천징수 시기를 정확히 지키자고 나오면서 지급하는 때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특례, 예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특례 규정. 그 중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귀속은,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월급은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12월 말까지 지급한 걸로 봐라. 이게 원천징수 시기의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세금을 생각해놓고 있다가 납부는 다음 달 10일이니까 다음에 1월 10일 날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납부하면 어때요? 그 뒤에 소득을 지급할 때는요,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연말정산 2월 말일까지죠? 2월 말일까지도 안 줬으면 2월 말일까지 준 걸로 봐라. 그래서 모든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2월 말일까지 끝내라. 세금 정산을.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익 처분 배당, 이익 처분, 잉여금 처분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주총할 때 이 얘기입니다. 배당하는 거. 만약에 주총일을 3월 5일 날로 잡아서 배당결의를 했어요. 근데 3월 5일 날이면 바로 주주들한테 돈 나눠주면 되는데 결의만 하고 돈을 안 줘요. 돈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3개월이 넘어버리면 3개월이 되는 날, 그날 준 걸로 봐라.
이게 원천징수시기 특례, 지급시기 의제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6월 5일 날 지급한 걸로 봐서 세금 계산을 하는 거죠. 7월 10일 날 세금 납부하고 그 뒤에 지급할 때는 세금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정이란 말이 붙은데요. 인정은 우리 앞으로 우리 원천징수 때는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세무조정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그 세무조정할 때, 그죠? 우리 그 법인세 신고할 때 나와 있는 소득처분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소득처분 중에 우리 배당, 그죠? 상여, 기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인정. 인정이자 들어보셨나요? 우리 가지금 인정이자, 그죠? 전부 다 인정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거, 인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은 뭐 우리가 당초 신고할 때 세무조정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정신고 할 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 때 나올 수 있어요. 세무조사는 정부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조정, 외부조정, 정부조정 이게 세무조정에 관련되는 일련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은 만약에 조사받았다라고 하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 나온 날을 우리는 지급한 날로 보겠다. 그죠? 이 시기를 세금 계산하는 시기로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8번 41페이지네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자에게 제때 교부하자.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예를 들면 원천징수했던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근로자들, 소득자한테 주는 것을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이걸 세무서에 제출하면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는 똑같은 서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제출 시기 이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9번 원천징수분의 납세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납세지 어디에다 납부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납세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득세 여기 나와 있네요. 소득법과 법인법, 소득세법 7조, 법인세법 9조 4항이네요. 보시면 소득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알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있는 주소지, 그죠?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가 어디다 확인되잖아요. 근데 이사 갈 때가 문제죠. 만약에 3월 달에 급여를 원천징수했던 것을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4월 11일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데다 납부해야 되느냐? 이사 가기 전에도 납부해야 되느냐?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신고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신고 많이 하잖아요. 전자신고로 봤을 때는 최종 신고가 어디냐? 만약에 4월 10일 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사 간 장소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표상으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아니면 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거주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그죠?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비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그죠? 사업장 소재지가 없을 때는 거류지나 체류지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그렇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점의 소재지가 되죠. 그 다음에 납은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는 지점 소재지. 이것은 지점 소재지가 되는 것은요. 독립재산제에 따라서 각각 독립재산제는 본점, 지점 따로 회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 이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 납부해라 라는 얘기고요. 업무의 편의상 본점에 일괄 납부 신청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한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인데요. 이 부분은 페이지 43페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제도가 있죠. 이것은 뭐 참고로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업장별 과세인데 전국에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 임대로 전국에 한 50군데 있다. 부동산 임대는요, 임대하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죠.
그래서 나는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다 움직일 거야 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장이 여러 군데 전국에 있는 사업장들은 하나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국세는 그죠? 어디나 신고해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다 신고할 것을 뭐 대전이나 광주 이런 데 신고했다.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지방소득세거든요. 지방세는 그 관할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납세지를 체크할 때는요. 내가 신고한 장소의 관할 세무서는 어디든 잘못 신고해도 관계없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하나의 조직이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독립이기 때문에 별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분해서 정확히 신고해 주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납세지는 그런 점으로 좀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까지 마쳤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네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자, 4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원천징수를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자, 이 부분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기 신고를 했는데 정상적인 신고를 했는데요. 이 제때 기한에 맞춰준 신고죠. 이랬는데 오류가 발생됐어요. 오류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 줄여야 돼. 두 번째는 세금을 너무 적게 냈어. 늘려야 돼. 이걸 감액과 증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용어를 좀 달리해서요. 감액, 난 줄여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나 잘못해서 더 내야 돼. 증액, 증액은 수정신고라는 용어입니다. 특징은요. 경정청구는 이게 이제 가산세가 없고요.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있어요. 이 가산세라는 게 결국은 세무서 입장이거든요.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를 보지 않았어. 이럴 경우는 가산세가 없고요.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손해를 봤어.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세무서 입장이다. 자, 경정청구라는 것은 납세자가 세금 많이 내놨어요. 돌려주세요. 국세청에서는 원래 적게 받았었어야 되잖아요. 기분 나쁠 게 없죠.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반대 경우는 손해봤죠.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더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구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정청구는 납세자나 원천징수 의무자 누가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산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근로자, 예를 들어 근로자가 나는 경정청구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납세지만 조금 달리할 뿐이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나 수정신고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정신고 때는 가산세가 존재하는데 특징을 보면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납세자, 소득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시 가산세 딱 하나만 붙습니다. 우리 페이지, 우리 44페이지 중간 보시면요. 원천징수 납부불성시 가산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3% 미납세액의 3% 플러스 과소납부 또는 무납부세액의 10,000분의 2.5입니다. 하루에 10,000분의 2.5 곱하기 경과일수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부과시켜도 10% 한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10% 한도면요.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원천징수는 회사에 심부름시킨 거잖아요. 그죠? 수고료는 주지 못할 망정 가산세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할 때는 이 가산세 딱 하나만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잘못했든 소득자가 잘못했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잘못했든 그죠?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산세를 부과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자가 직접 수정신고할 때는 얘기가 달라요.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납세자, 소득자한테 붙고요. 근데 신고불성시는 과소신고라고 하더라도 1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납부불성시는 하루에 10,000분의 2.5 계속 5년간은 계속 부과시켜요. 늦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10,000분의 2.5면요. 연 9.125%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늦게 발견하면 늦게 신고하면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황이 된다고 하면 회사를 통해서 수정신고하는 게 좋겠다. 정리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소득자가 든 회사 가든 관계없다. 그러나 수정신고는 회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만약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잘못됐던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시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번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확인하자. 납부 절차. 납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은 읽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10일까지죠. 다음 달 10일까지. 오늘 원천징수 했으면 다음 달 10일 납부. 이 기본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면 연장, 자동 연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특이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것은 3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거 보시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장려금, 사업장려금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간이지급명세서는 오로지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전에 소득 확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지급하는 회사. 그죠? 이것도 역시 가산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바뀐 게 지급기준이다. 확인하시고요. 지급기준입니다. 귀속기준 아니에요. 지급기준이다. 라는 거 철저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미제출가산세 47페이지 보면 반가로 2번에 있죠. 0.5% 3개월 내에 제출하면 50% DC라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휴폐업화 사업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가 원칙이지만 반기별 납부라는 제도가 있네요. 반기별 납부라는 제도가 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이 기준에서 직전 연도의 기준에서 평균 인원이 20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20인 이하 사업장.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반기별 납부 절차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20인 이하. 참고로 상시고용 평균 인원 수인데 신청일 기준 직전입니다. 직전. 다만 신규로 하는 회사들은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있죠. 그때에 인원 20인 이하면 되겠고요. 종교단체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승인 통지, 이건 승인 사항인데요. 신청을 했는데 승인 여부가 없어. 그럼 승인된 걸로 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화면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